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플라즈마 소스 그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의 문세현입니다. 플라즈마 소스 강의는 총 5강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시간에는 플라즈마 소스의 종류와 그다음에 기본적인 플라즈마의 발생 개념, 그리고 DVD 플라즈마와 RF에서의 플라즈마의 특성,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소스라는 것은 플라즈마 발생 장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플라즈마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진공 시스템 하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구축됨으로써 플라즈마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시스템이란 플라즈마 및 이를 발생하기 위한 물리화학적 체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플라즈마 발생 장치 혹은 플라즈마 소스, 플라즈마 발생원이란 이름 등으로 플라즈마 발생 장치들을 구분하고 또 공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플라즈마라는 것이 플라즈마라는 분야에서 플라즈마 발생 장치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라는 것은 이온화된 기체이기 때문에 그 유체입니다. 물론 이제 유체가 아니지만 유체처럼 취급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는 어떻게 말하면 담는 그릇에 따라서, 즉 플라즈마 발생 장치에 따라서 그 유체의 특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플라즈마라는 것은 밀도와 온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그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고 구분이 되는데, 플라즈마 발생 장치에 따라서 그 한계가 명확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플라즈마 발생 장치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른 플라즈마 발생 장치로는 할 수 없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플라즈마 발생 장치 자체가 하나의 플라즈마 분야에서의 학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는 말씀드린 대로 이온화된 기체입니다. 즉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해서 기체 내에 여러 가지 방식의 에너지를 가함으로써 플라즈마, 즉 이온화된 기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플라즈마 안에는 전자, 이온, 여러 가지 중성기체와 포톤들이 있고 쿨롱 법칙에 따라서 플라즈마 내의 전하들이 서로 영향을 받으며 집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발생 에너지 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플라즈마 내에 죄송합니다. 그 진공 내에 존재하는 전자들을 가속하여 첫 번째 이온화와 두 번째 이온화 과정 등을 통해 전자 사태를 일으키게 되고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에너지 공급 방법들, 열, 화학, 빔, 물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는 것은 전기장을 이용한 이온화를 통해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기장을 어떤 그 주파수에 따라서 직류 전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교류 전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직류 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DC 글로브 장치,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아크 혹은 핫캐소드 장치들이 있는데요. 아크나 핫캐소드 장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밀도 플라즈마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플라즈마 프로세싱 분야에서는, 응용 분야에서는 주로 교류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수하게 DC 장치를 이용하여 스퍼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레디에이션 소스 램프로 쓴다든지 아니면 아크 열 플라즈마 장치를 통한 웰딩과 나노파티클 제조, 코팅과 같은 분야가 아닌 이상 널리 활용되는 분야는 오히려 교류 장치를 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류 장치에는 그 주파수에 따라서 RF 장치, 마이크로웨브 장치, 그 다음에 다이렉트 베리어 장치 등이 있을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로우 프리퀀시를 이용한 다이렉트 베리어 장치와 함께 RF 플라즈마 발생원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 발생 장치, 플라즈마 소스는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리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금방 설명드린 대로 플라즈마가 전기장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류 전원을 쓸 거냐, 교류 전원을 쓸 거냐, 교류 전원이라면 어느 영역의 주파수, 로 프리퀀시를 쓸 거냐, 레디오 프리퀀시를 쓸 거냐, 마이크로웨브를 쓸 거냐, 그리고 그 영역에 따라서 어떤 구조를 가질 거냐에 따라서 DVD, CCP, ICP,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장치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대표적인 플라즈마 발생 장치 구조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 심플하게 두 개의 평면 사이에 전기장을 걸어주는 경우입니다. 이때 DC를 걸면 DC 발생 장치가 되겠고 RF를 걸면 RF 발생 장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경우를 축전기 모양과 같다고 해서 축전결합, 즉 CCP라 불리게 되고, 아래 같은 경우는 RF를 걸되
안테나 코일을 이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ICP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는 경우에 자기장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특별히 ECR 장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VHF를 사용하는데 자기장의 도움을 다 받아 헬리콘 모드가 뜨게 되면 헬리콘 장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자기장 도움 여부에 따라서도 플라즈마 장치를 구분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플라즈마가 만들어졌을 때 중성기체와 전자온도가 거의 같은 열쪽 평형 상태에 있으면 열 플라즈마라 불리우고, 그거를 제외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중성기체 온도가 전자온도보다 굉장히 낮죠. 이걸 non-thermal 플라즈마, 비열 플라즈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발생하는 압력에 따라 low pressure, high pressure 혹은 atmospheric pressure 플라즈마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모든 플라즈마 발생 장치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애처, PCBD, 애셔, 스퍼터, 임플란트라고 또 다르게 불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플라즈마 발생 장치는 그 주파수에 따라서 DC, 교류 전원 장치를 통해 이름들이 명명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DC보다 특수한 목적 외에는 AC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류 전압을 인가하여 전극 전압이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 바뀌겠죠. 그때 반주기에 전압이 충분히 높게 되면 플라즈마가 발생되는데, 이때 전기장이 변하는 시간이 그 내부에 있는 이온이 극판 사이로 움직이는 시간보다 짧게 되면 이온이 필드를 보고 극판으로 가지 못하겠죠. 그 전에 전기장이 변하겠죠.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이온 손실이 작아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전자의 손실도 적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전력으로 더 높은 고밀도 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AC를 이용한 교류를 이용한 플라즈마 발생 장치가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부도체나 혹은 그 절연체들을 사용하여 전극을 보호함으로써 전극의 부식이나 1호전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DC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전체가 삽입되게 되면 초기에 이러한 전이차가 형성이 된 다음에 이 필드를 보고 전하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빌드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빌드업되어 있는 기존의 마이너스 차지와 플러스 차지가 플라즈마 내에서 이동하게 되면서 상쇄되게 됐죠. 그러면서 필드가 외부 전기장을 상쇄시킴으로 인해서 플라즈마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DC 같은 경우에는 유전차가 삽입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뿐더러 플라즈마가 생기더라 하더라도 스페이스 차지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을 상쇄시켜버리는, 플라즈마가 바로 꺼져버리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적인 플라즈마 발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DC보다는 교류를 이용한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플라즈마 프로세싱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전극 보호를 위한다든지 아니면은 정기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전극들이 바로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떤 피처리물 자체가 전극 위에 놓이게 되면 이 피처리물이 유전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DC에서는 어떻게 플라즈마를 밖으로 빼내서 하지 않는 이상 액티브 존에서, 플라즈마가 직접 만들어지는 액티브 존에서는 DC를 유전체를 이용하는 경우 직류를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만들기가 어렵겠죠. 이러한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 차지 효과에 의해서 외부 일렉트릭 필드를 상쇄하여 플라즈마가 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이온들이 트래핑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수식적으로도 우리가 정량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슐레이터가 차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그래서 쿼츠 같은 경우가 대용 C 값이 다음과 같고, 우리가 만약 100V를 걸었고 이때 아이온 커런트 데인시티가 평균적으로 1mA 제곱센티미터당 1mA다라고 하게 되면 Q는 CV를 통해서 우리가 차지 빌드업 되는 시간을 구할 수 있는데 대략 한 1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1마이크로라고 하는 거는 1MHz 주파수겠죠. 만약에 1MHz 주파수를 더 걸어준다. 그러면은 1마이크로보다 더 짧은 시간이 되겠죠. 그 전극 사이의 교류가 바뀌는 시간이. 그렇게 되면 원래는 1마이크로 정도 시간을 주어줘야 이 차지들이 빌드업이 되는데, 그 전에 이 경기장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빌드업이 안 되고 이 내부의 전하들이 트랩이 되겠죠. 그렇다면 연속적인 플라즈마 발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외부에서 RF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페이지가 바뀌는 전하를 걸어준다 하더라도 플라즈마는 계속 켜져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약화된 경우가 주파수가 이보다 좀 작은 경우, 그래서 빌드업 시간이 1마이크로보다 약간 큰 경우라면
쿼지 컨티뉴어스 플라즈마가 나오게 됩니다. 연속적이지만 살짝 꺼지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바로 이어서 공부할 DVD라는 것은 저주파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한 수헤르츠에서 수백 헤르츠에서 한 100kHz까지 영역을 쓰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1마이크로세컨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그 전기장의 페이지가 한쪽 방향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빌드업이 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 차지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 꺼질 거냐 여러 번 꺼질 거냐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이엘렉트릭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 다음 그림과 같은 필라멘터리 디스차지나 아니면 글로우 디스차지지만 반주기 동안 플라즈마가 꺼졌다가 켜지는 이런 펄스 디스차지 형태의,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가 연속적으로 전기장을 가왔다 하더라도 펄스 디스차지 형태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를 우리가 DVD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주로 사용하느냐? 사실은 전자기파라는 모든 영역을 다 쓸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파라고 얘기하는 라디오 프리퀀시 영역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장으로는 수센치에서 한 수백 미터, 그 주파수로 얘기해보면 수십 킬로헤르츠부터 수십 헤르츠에서 수 기가헤르츠까지 이 영역을 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RF라고 명명을 하는 이 규약에는 RF보다는 LF, HF, MF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우리가 소위 RF라고 하는 메가헤르츠 영역은 H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3메가에서 30메가헤르츠, 그리고 파장은 10m에서 한 100m가 되겠고요. 그거보다 더 짧은 파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마이크로웨이브, 우리가 전자레인지라고 하죠.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하는 곳에 마이크로웨이브 발생 장치가 있는데요. 이게 기가헤르츠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30메가헤르츠에서 300메가헤르츠는 VHF 영역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뭐 3메가를 고르고 30메가를 쓸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널리 상용화된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전원 장치들은 뭐 13.56메가헤르츠처럼 이렇게 좀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산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규약에 의해서 뭐 통신과 간섭이 되지 않는다든지 국방이나 이런 쪽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 주파수들이 선택이 된 거고, 이런 13.56메가헤르츠에 대한 하모닉스들, 뭐 2메가헤르츠나 27.12나 40.6 이런 2배, 3배, 그쵸? 이런 하모닉스에 대한 주파수 전원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다음 시간에 아마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면서 배우겠지만, 이 RF 전원 장치들은 그 아웃풋 단자들이 보통 50ohm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마다 다르게 쓸 수 있지만, 제조사마다 다르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50ohm으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나중에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걸 통해 최대 전력 효율을 이루고자 하는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방법들도 추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플라즈마 발생 장치 중에 DVD라는 장치를 공부할 건데요. DVD라는 것은 Dielectric Barrier Discharge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유전 장벽 방전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Dielectric Barrier, 즉 유전체가 반드시 삽입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파수는 수헤르츠부터 수백 킬로헤르츠 정도 되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면, 전극의 한 면 또는 양면 혹은 그 사이, 혹은 이제 혹은 실린드리컬 타입의 형태에서 유전체가 하나 이상 삽입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체들은 뭐 동일한 기체들이 사용되고, 전류 전압은 170V부터 뭐 수 킬로볼트까지 다양하고요. 이러한 유전체가 삽입되고 로우 프리퀀시가 사용되는 이런 플라즈마 발생 장치를 우리가 통칭해서 DVD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구조는 사실 뭐 최근 대기업에서 DVD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응용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많이 각광받고 연구가 됐지만, 그 기원을 따져보자면 사실 오존아이죠. 오존 발생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57년에 지멘스가 다음과 같은 구조의 형태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DVD의 효시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DVD라는 것은 이 다이렉트릭 배리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전체만 삽입되었다고 모두 DVD냐?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뭐 플라즈마 장치를 갖다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냥 좀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보면 다이렉트릭이 들어가 있으면 다 DVD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RF DVD라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종종 장치를 어디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RFDVD란 말을 쓰는데요. 플라즈마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RFDVD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DVD라는 것은 구조에서 오는 이름도 있지만 발생 메커니즘에서 오는 이름도 오는 이유도 이름이 발생 메커니즘의 차이에서도 오기 때문입니다. DVD라고 하는 것은 저주파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이렉트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메모리 이펙트라는 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DV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주파가 다음처럼 인가되고 있을 때, 자, 그럼 전극 사이에 이렇게 유전체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전위, 마이너스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외부 전기장의 방향은 그림과 같겠죠. 그러면 플라즈마가 생겼을 때 혹은 이제 안에 전하들이 빌드업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 LF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이쪽 표면에는 이쪽 플러스가 돼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 빌드업된 전기장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내가 걸어준 전기장보다 실제 이 갭에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갭 전위가 낮기 때문에 플라즈마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전위로 넘어가겠죠. 다음 전위로 넘어가게 되면 내부 전기장은 여전히 빌드업된 모양대로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이제 페이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외부 전기장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갭볼티지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외부 전기장과 이 내부 형성된 스페이스 차지엔 전기장의 합으로 더 강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충분히 이온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플라즈마가 빵 하고 터지게 되겠죠. 이렇게 플라즈마가 발생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플라즈마가 발생되고 차지들이 여전히 이 전기장 페이지는 한쪽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차지들이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제 차지 세퍼레이션이 돼서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서 앞의 그림처럼 다시 외부 일렉트릭 필드를 상쇄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플라즈마가 빨리 꺼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메모리 이펙트, 메모리 차지 이펙트 혹은 아이온 트래핑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효과가 있을 때 우리가 바로 DVD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RF의 경우에는 차지 빌드업이 되기에는 이 외부에서 바뀌는 변이가 그 전기장의 방향이 너무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차지 빌드업 효과가 메모리 차지 이펙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RF인 경우에는 다이렉트릭이 있다 하더라도 RF DVD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추후에 공부하게 될 그냥 RF CCP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을 대충 살펴보게 되면 프리퀀시 영역이 이런 준위 안에 들어올 때, 이런 준위 안에 때, 즉 뭐 아이언 프리퀀시하고 일렉트론 프리퀀시와 관계 내부에 있을 때 DVD 효과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이렉트 베리어 디스차지는 기본적으로는 외부에서는 컨티뉴스하게 사인파의 형태로 전기장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플라즈마는 펄스 형태가 나옵니다. 커런트는. 이게 DVD의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약간씩 그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드가 나옵니다. 필라멘터리 디스차지는 정말 로컬하게 필라멘트처럼 이렇게 생기고요. 이게 랜덤하게 다양한 곳에서 여러 번에 생기게 되면 우리가 뭐 스트리머 디스차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펄스 모드로 순간적으로 연한 플라즈마가 생기고 꺼지는 형태, 그 다음에 글로우 디스차지, 강한 플라즈마가 보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꺼지진 않고, 컨티뉴스 모드는 약한 커런트이지만 플라즈마가 계속 유지되는 이런 형태들의 다양한 모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커런트를 보고도 DVD의 특성을 딱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 같은 경우는 질소 플라즈마에서 사인의 형태로 전압이 인가됐을 때 이렇게 약간 왜곡된 형태의 커런트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만약에 그냥 플라즈마 안 생기고 다이렉틱이 들어있는 C의 형태라면 사인파가 있으니까 커런트는 페이지 차이를 가지고서 역시 사인파가 돼야겠죠.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스 커런트는 이렇게 아마 실려 있고요. 컨덕션 커런트에 의한 부분들이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심하게 되면 펄스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본적인 DVD의 메커니즘을 설명드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플라즈마가 생기고 꺼지는 거죠. 플라즈마 생기고 꺼지는 펄스 형태. 그리고 스트리머 형태 혹은 필라멘터리 형태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다양한 곳에 플라즈마가 생겨서 아주 짧은 시간에 플라즈마가 생기기 때문에 커런트가 팍팍팍 튀는 형상들이 관찰될 수 있고요. 이런 펄스 디스차지 형태가 반주기 동안에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멀티 커런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어떤 과학자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가 이 평면에서 생길 때 내부에서 먼저 생기고 꺼지면서 그 다음 옆으로 생기고 그 다음 옆으로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반주기 동안 여러 개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플라즈마가 생길 때 초기에는 이 필드에 의해서 메모리 이펙트에 의해서 강한 전기장에 의해 플라즈마가 한번 이렇게 생기는데 바로 죽겠죠. 죽지만 플라즈마가 꺼졌지만 주변에 잔여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낮은 전압에 의해서도 충분히 플라즈마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높은 볼티지가 요구되지만 그 다음에 좀 낮은 볼티지에서도 충분히 플라즈마가 생기고 또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 커런트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한 골로보프스키라는 박사는 이 방전 모드에 대해서 이론적인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타운젠드 디스차지나 약한 플라즈마 형태나 아니면은 댐프트 오실레이션, 커런트 펄스가 여러 개 나온다든지 아니면 글로우 디스차지가 왜 동일한 시스템에서 이렇게 DVD인데 다르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인가 전압 증가율의 차이에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인가 전압을 갖는 경우, 그처럼 완만하게 전압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타운젠트 디스차지 모드로 생기고, 이 경우에는 사실 스페이스 차지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한 경우, 이 스티프하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전기장이 변한 경우, 전압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차지 빌드업, 즉 스페이스 차지 효과가 도미넌트해져서 급격하게 플라즈마가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또 꺼지는 글로우 디스차지 형태가 나온다고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압 플라즈마는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2000년대 후반에 농식품 분야나 아니면 바이오 의료 분야,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 이 DVD 플라즈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기압에서 사용하지만 이 DVD 플라즈마가 사인파로 계속 전압을 가하더라도 사실 플라즈마 발생 자체는 이렇게 펄스 형태로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파수가 kHz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플라즈마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지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외부에서 인가하는 전원과 상관없이 플라즈마는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계속 켜져 있어야 일렉트론 히팅 등과 컬리전에 의해서 가열을 시켜서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할 텐데, 워낙 짧은 시간에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커런트 덴시티도 낮고, 그러다 보니 일렉트리컬 데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온도도 낮습니다. 손으로 대도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 열에 약한 매질들의 처리나 바이오 응용 분야, 이런 분야에서 DVD가 많이 선호되고 있고요. 또 오조나이저로서 초기부터 열심히 DVD는 활용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많이 이제 산업적으로 제품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이 PDP라고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는 이 소자 하나하나가 다 DVD 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RF 플라즈마를 볼 건데요. RF 플라즈마에 들어가기 앞서 이 RF 플라즈마는 우리가 주로 1에서 100MHz를 사용하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파수에 따라서는 RF 플라즈마라고 얘기하지만 이 RF 주파수를 이용하되 어떠한 형태일 거냐에 따라서 CCP, ICP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CCP는 Capacitively Coupled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축전결합, 혹은 전기 용량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처럼 C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두 전극판 사이에 RF를 걸어준 것 뿐이죠. 그래서 이를 CCP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ICP 같은 경우는 Inductively Coupled 플라즈마라고 얘기해서 인덕터가 코일이잖아요. 인덕터를 안테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ICP 같은 경우는 그 안테나의 모양에 따라서 플래너 ICP와 실린드리컬 ICP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플래너 ICP는 보시는 것처럼 이 평면상 위에서 보게 되면 이 유리기판 위에 안테나가 이렇게 코일이 스파이럴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평면상에 위치해 있다 해서 플래너 타입이라고 얘기하고요. 실린드리컬 타입 같은 경우는 안테나가 이 실린더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린드리컬 안테나 혹은 실린드리컬 ICP 혹은 솔레노이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DC나 LF 장치와 다르게 MB라는 것들이 있죠. 이게 다른 의미의 MB는 아니고요. 이제 매칭 박스 입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공부할 바로 제 7강에서 공부할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소자 구조를 얘기하겠습니다. RF에서는 이 매칭 박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CCP는 이게 전기장 축전 결합, 이 볼티지 커플링에 의해서 플라즈마 발생이 되고, ICP 같은 경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자기장의 시간의 변화에 의한 전기장을 통해서, 좀 반복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기장에 의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변화 텀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구조 자체도 다르지만, CCP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ICP 대비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로우 덴시티 플라즈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ICP 같은 경우는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RF 영역은 사용되는 주파수는 플라즈마의 이온 프리퀀시보다는 크고, 플라즈마의 일렉트론 프리퀀시, 보통 이제 기가헤르츠죠. 이거보다는 작습니다. 아이온 프리퀀시는 보통 메가헤르츠고, 금방 좀 전에 설명드린 DVD 같은 경우는 LF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아이온 프리퀀시보다도 작고, 당연하게도 일렉트론 프리퀀시보다는 작겠죠. 아이온 프리퀀시보다 작기 때문에 아이온이 충분히 이 필드를 느낄 수 있으니까 아이온 트래핑 효과들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RF 같은 경우는 아이온은 외부 필드가 변하는 이 주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워낙 빠르니까. 그래서 이런 CCP에 반복된 얘기인데, 다이렉트리 있다 하더라도 얘를 DVD라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RF CCP라고 부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런 RF 플라즈마를 이제 앞으로 4개 임피던스 매칭까지 포함해서 총 4개의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이 RF, 즉 이제 AC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RF 플라즈마를 들어가기 앞서 기초 전자기학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넘어가면 RF 플라즈마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이라는 건 한 학기 1년 분량의 과목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첫 시간부터 마지막인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데요.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다음 4개 쪽에 원칙적으로 이제 2개 모양, 나중에 그 달랑베르 양산자를 쓰면 2개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4개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관계식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잘 알고 있는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다. 두 번째는 패러데이 법칙, 컬 E는 자기장의 시간 변화다. 만약에 시간 변화가 없는 자기장이라면 그냥 0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기장에 대한 컬 B는 전류 밀도와 시간에 대한 전기장의 변화의 합이다. 그래서 앙페르 맥스웰 법칙으로 불리는 것들인데요. 이 맥스웰 법칙들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이라는 것은 다이버전스라는 것이 있다. 이 얘기는 전기장은 발산한다. 누구 때문에? 전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전하 플러스 Q가 있으면 얘는 발산하는 전기장을 만든다. 약속을 한 거죠. 이거는 약속. 플러스인 경우 나가자고 그리자. 그래서 이렇게 발산을 합니다. 얘만 있더라도. 그래서 홀극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홀 전하가. 그리고 그럼 전기장의 근원이 누구냐? 얘 전기장이 누구한테서 왔냐? 전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자기장의 근원은 누구냐?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이야기는 자기장의 근원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N극이 있으면 S극이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기장 모양 그릴 때, 그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B는 0이다라는 거는 자기장의 근원은 홀극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럼 자기장의 근원이 누구냐? 자기장의 근원은 이게 만약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전류 밀도다. 즉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오르슨 법칙을 알고 있죠. 이 전류 주변에 원형의 자기장이 형성된다. 원형의 자기장, 즉 회전하는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컬 B가 존재한다. 컬 B라는 것은 자기장은 회전성이다. 그리고 그 근원은 전류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를 다루면서 많이 쓰는 공식 중에 하나가 이 전기장 자기장과 관련된 힘, 로렌츠 포스가 되겠죠.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즈마 내에서 전자기와 관련된 것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 보존 법칙을 하나 더 얘기하게 되면 그 맥스웰 방정식의 마지막 식과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양변의 다이버전스를 취하게 되면 그러면 컬의 다이버전스는 0이 되겠죠. 그리고 다이버전스 2에 대한 시간 변화는 결국 전하 밀도의 변화가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하면 그림처럼 전하 보존 법칙이라는 게 어디선가 생성된 만큼 어디선가는 소멸된다는 전하 보존 원칙, 글로벌하게 로컬한 영역에서도 맞지만 글로벌하게 전 우주적으로도 모든 전하는 보존된다는 전하 법칙까지도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자기학의 법칙을 토대로 RF 플라즈마의 단순한 특성들을 하나 살펴볼 건데요. 이 RF 플라즈마의 특성들과 함께 이제 RF 플라즈마를 얘기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 지난 시간에 플라즈마 기초에서 다루지 못한 용어들까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즈마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리 앞에서 공부한 그 맥스웰 방정식 중에 첫 번째 포화성 방정식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우스 법칙이 전기장에 대한 관계식이잖아요. 이 경우에 우리가 전기장과 포텐셜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장과 포텐셜의 관계가, 그러니까 전기장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가 되겠는데, 이때 CCP를 예를 들게 되면, CCP의 경우, 결국엔 볼티지 커플링을 합니다. 볼티지가 전위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CCP의 경우 극판에 있는 전하들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차지가 되겠잖아요. 전하들이 전기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경로와 상관없이 두 점의 위치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게. 두 번째는 패러데이 법칙을 볼 건데요. 패러데이 법칙은 이제 ICP 발생의 원리, 기본 원리가 될 수 있는데, 패러데이 법칙이 컬 E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 즉 자기장에 대한 시간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 우리가 면적분을 하게 되면 오른쪽 식처럼 위의 식처럼 나오는데 왼쪽 전기장에 대한 식은 컬 2에 대한 그 면적분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 스토크 시어럼에 의하면 잘 적용하면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래식처럼 전기장의 선적분, 그때 그 선은 그 클로즈드, 그 폐쇄된 선이죠. 얘는 누구냐? A를 둘러싼 선이겠죠. 선적분은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그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다. 자, 무슨 얘기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자기장이 있어요. 이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 거냐는 이제 다음 얘기가 되고, 일단 자기장이 있어요. 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도 되고, 자기장이 어느 영역을 지나요. A라는 영역을 지나는데 그 A라는 영역을 둘러싼 길이는 L이죠. A라는 영역을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걔는 이 면적을 둘러싼 L에 전기장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ICP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ICP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맥스웰 법칙의 마지막에는 암페어 맥스웰 법칙인데요. 자, 암페어 맥스웰 법칙에서는 자기장의 근호에 대한 얘기죠. 컬 B는 뮤제로 JC, 컨덕션 커런트 더하기 뮤제로 이플론 제로, 시간에 대한 라운드 E 오버 라운드 T, 시간에 대한 전기장의 변화인데, 그러면 이 뮤제로로 빼내면 우리가 만약에 전기장이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다면 얘는 뮤제로 J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의미는 전기장의 근호는 전류 밀도, 전류다 이거예요. 그럼 뒤에 전기장이 붙어 있더라도 사실 얘는 이제 우리가 변위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전류, 토탈 전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뮤제로 JT라고 한번 놔봅니다.
그러면 양변에 다이버전스를 취하게 되면 컬의 다이버전스는 0이고 오른쪽은 다이버전스 JT가 되겠죠. 그게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2차원 구조에서 X방향으로만 다이버전스를 취한다고 생각을 하면 X분의 라운드 JT, 커런트 덴시티, 토탈 커런트 덴시티의 위치에 대한 변화량은 0이다. 이건 뭐죠? 위치에 상관없이 얘는 상수값을 갖는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 얘기는 커런트 덴시티는 위치별로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CCP 구조, RF CCP 구조에서는 틀림없이 쉬스란 영역이 있고요. 플라즈마란 영역이 있고, 또 다시 쉬스란 영역이 있습니다. 쉬스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플라즈마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쉬스에서는 변이 전류가, 플라즈마에서는 컨덕션 커런트가, 그리고 전체 전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다라는 거를 플라즈마 분야를 다 다루지 않더라도 그냥 기초 전자계학만 갖고도 우리가 RF 플라즈마에 대한 기본 특성들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즈마 유전율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앞서 플라즈마라는 것은 0.1%만 이온화가 돼도 거의 우수한 컨덕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컨덕터라는 건 뭐죠? 도체예요, 도체. 전기를 흘려줘야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유전율이 튀어나왔어요. 유전율이라는 건 뭐죠? 유전율은 절연체가 전인체의 물질의 전자기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유전체가 있으면 유전체는 외부 전기장에 대해서 내부에서 상쇄하도록 얼마나 이 외부 전기장이 유도되느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분자 같은 경우는 분구 현상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지고, 이게 이제 바운드 되어 있는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전체라고 합니다. 전기가 이제 이 내부에서는 흐르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말 같잖아요. 플라즈마가 도체라고 해놓고서는 또 유전체냐? 그거는 플라즈마가 갖는 아주 중요한 특성인데, 플라즈마가 도체냐 유전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특성은 바로 플라즈마 안에 있는 차지드 파티클들입니다. 얘들이 플라즈마 안에 바운드 돼 있지만 자유로운 애들이거든요. 이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전자의 자유로운 흐름 때문에 컨덕션 커런트 역할도 하지만, 자유롭기 때문에 이온과 아이온들이 세퍼레이션 돼서 스페이스 차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유전체처럼 내부의 외부 일렉트릭 필드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내부 전기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율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플라즈마 유전율은 얼마나 될 거냐? 어떻게 표현되느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밖에서 걸어주는 전기장을 정연파, 사인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처럼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럼 네 번째 맥스웰 방정식에서 자기장에 대한 것, 자기장 대신 이제 H, 마그네틱 인텐시티를 쓰면 컬 H가 커런트 덴시티 더하기 전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겠죠. 그러면 다음처럼 쓸 수 있고요. 이때 이 컨덕션 커런트라는 거는 실제 전하들이 움직임으로써 생기는 전류이기 때문에 아래처럼 ENV로 쓸 수 있겠죠. 속도를 가지는. 그리고 하나 더, 힘의 방정식에서 F는 MA가 우리가 전기장에 대한 거 더하기 우리가 이제 그 컬리전에 의한 텀을 하나 집어넣게 되는데, 이때 이 dt분의 dv 속도를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힘의 방식을 쓰게 되면 아래처럼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v를 우리가 빼낼 수가 있겠죠. v를 빼내면 이 식처럼 이렇게 이제 그 복소수 값을 복소수의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JC를 보게 되면, JC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전기 전도 오메 법칙에서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오메 법칙 V는 IR로 알고 있지만, 사실 오메 법칙은 이거죠. 전류가 외부 전기장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J 컨덕션 커런트가 시그마 2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지금 이 N이 V2니까, 컨덕션 커런트니까 이 V2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으면 다음처럼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2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시그마. 근데 지금 어디에서? 플라즈마에서. 그래서 플라즈마의 컨덕티비티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플라즈마 전자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컨덕티비티가 좋아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컨덕티비티를 갖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맨 앞에 그 식에서 자기장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과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 안에 보면은 이 유전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율이 있잖아요. 플라즈마 유전율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플라즈마 유전율을 구하랬더니 여기에 컨덕티비티가 필요해서 지금 이 컨덕티비티를 구했죠.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유전율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P가 결국에 마이너스 J 오메가분의 시그마 P 더하기 입실론 제로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입실론 제로로 묶으면 1 빼기 J 오메가분의 시그마 P. 그죠? 근데 시그마 P가 요거죠. 요거를 집어넣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 P 이거는 뭐죠? 플라즈마 프리퀀시. 플라즈마 일렉트론 프리퀀시. 를 보니까 좀 더 단순하게 플라즈마 프리퀀시를 쓸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프리퀀시는 어쨌든 이온화된 기체니까 진공에서의 유전율에 대해서 이 플라즈마 밀도와 외부 주파수와의 비에 의한 차이만큼이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메가 P라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오메가 P라는 것은 이제 2파이 FP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2파이 FP는 보통 플라즈마 프리퀀시는 좀 숫자로 외우기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헤르츠고요. 이때는 플라즈마 밀도를 마이너스 3승 단위로 넣고요. 그러면 대충 얼마냐? 10에 10승인경을 넣으면 5기가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빠른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죠. 근데 외부에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발생하기 위해 사용하는 RF는 보통 10메가대, 메가헤르츠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B가 얼마냐? 오메가 분의 오메가 B가 1000이에요. 1000. 500이에요. 500. 그 얘기는 뭐야? 이 값이 1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죠. 플라즈마 유전율, 다이렉트 컨스탄트는 일반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플라즈마 밀도에 대해서는 진공에서의 유전율에 대해서 마이너스 1000배 정도 돼요. 그럼 마이너스가 갖는 의미가 뭐냐? 앞에서 우리가 RF 플라즈마를 공부하면서 그 맥스웰 법칙을 통해서 이 CCP 내부에 흐르는 총 전류 밀도 JT는 모두 같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맥스웰 법칙에 의하면 또 전기장과 전류 밀도는 다음 관계식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입실론 제로냐, 입실론 P냐? 공기일 때는 입실론 제로겠죠. 그죠? 플라즈마일 때 입실론 P겠죠. 그런데 입실론 P가 입실론 제로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부호예요. 그럼 뭐야? 전기장이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쉬스에서 걸리는, 그리고 이 크기를 보면 입실론 제로, 이 유전상수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E가 훨씬 크죠. 이 쉬스에 걸리는 E가. 그래서 보통 플라즈마에는 쉬스 전기장의 1000분의 1 정도만 걸립니다. 굉장히 낮은 볼티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가속하고 이온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이 반대예요. 당연하죠. 유전체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스페이스 차지 이펙트에 의해서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유전체의 전형적인 형태잖아요. 내부에서 외부 필드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부 필드가 형성이 되는. 그래서 플라즈마를 컨덕터이면서 유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지금 플라즈마를 다루는데 컨덕티비티도 다뤘고 뭐 다이렉틱 컨스탄트도 다뤘어요. 근데 컨덕티비티가 있다는 얘기는 플라즈마가 저항으로 도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등가회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플라즈마를 등가회로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CCP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겠지만 가장 심플하게 하면 C와 R의 이런 직렬 형태로도 볼 수가 있고요. 플라즈마 안에는 당연하게도 뭐 C도 있을 수도 있고 L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임피던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DC에서는 저항만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근데 DC에서는 사실 C나 L이 의미가 없죠. C는 DC 입장에서 보면 얘는 그냥 오픈 서킷이기 때문에 전류가 안 통하게 하는 애고, L은 그냥 도체잖아요. 혹은 저항을 갖고 있는 놈이겠죠. 그런데 AC에서는 이 두 개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전기장으로서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고, 하나는 자기장으로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C, L이라는 값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캐패시턴스,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근데 둘 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의 저항인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됐고, 이때 레지스턴스와 리액턴스로 나누게 되고, 리액턴스는 이렇게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로 구분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임피던스 매칭을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플라즈마라가 있을 때 얘는 임피던스 성분이 있겠죠. 그래서 전 토탈 임피던스는 우리가 R 성분이 있을 것이고 리액턴스 성분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걸 XP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리액턴스 성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오메가 법칙에 대해서 I분의 V는 RP 더하기 J 오메가 XP라고 쓸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컨덕티비티를 구했잖아요. 컨덕티비티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R 성분과 P 성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R 성분은 리얼텀이겠죠. 여기서 리얼텀, 실수 성분과 그 다음에 허수 성분으로 나눌 때 실수 성분을 보니까 얘는 저항으로 쓸 수 있는데 플라즈마의 컨덕티비티랑 모양이 약간 다르죠. 얘는 어쨌든 저항이니까 시그마분의 1이라고 할 텐데 얘가 DC 리밋이 됩니다. 시그마 P가 앞에서 제가 이걸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자, 컬리전 프리퀀시하고 오메가하고 비교하는데 컬리전이 이게 그 외부 주파수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는 아니면 주파수가 엄청 낮아요. 거의 DC라고 봅시다. DC 그럼 얘가 0이겠죠. 차라리.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제 컬리전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 그럼 이제 그걸 DC 리밋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꼭 오메가가 0인 것 같다라고 해서 컬리전이 많은 케이스. 컬리전이 많다는 건 저항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얘 0으로 보내게 되면 단순하게 컨덕티비티를 MU 컬리전 프리퀀시분의 NE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DC 리밋에서의 컨덕티비티라고 볼 수 있겠죠. 얘가 저항 성분인 거잖아요. 충돌만 고려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이미지너리 파트 부분을 빼면 얘가 L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라즈마는 전기 회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등가 회로를 플라즈마 갖고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플라즈마가 등가 회로로 구할 수 있게 되면 플라즈마가 열로 소모된다는 얘기잖아요. 플라즈마에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외부 전기장의 에너지가 플라즈마에서 흡수되는데 어떻게 흡수되느냐, 어떻게 소모되느냐 보게 되면 우리가 시간 평균의 전력 덴시티, 얘는 이제 와트 퍼 세제곱센치인 전력 덴시티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P는 VI로부터 우리가 소모되는 파워를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J는 또 시그마 P의 2니까 결국은 2분의 1 R의 2의 성분 시그마 P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컨덕티비티를 구했으니까 집어넣게 되면 다음 식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앞에서 금방 말한 DC 리밋을 인 경우에를 살펴보게 되면 파워는 DC 리밋을 경우, 그러니까 컬리전이 워낙 많은 경우죠. 컬리전이 워낙 많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P2는 2분의 1 J제곱 시그마 DC분의 1.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DC에서 그 파워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P는 VI. 그죠? ED. I는 AJ. 그죠? E는 시그마 J. DA는 볼륨. J. J제곱. J는 시그마 E니까 이렇게 돼야죠. 볼륨으로 나눠주면 P, 볼륨 덴시티, 파워 덴시티나 시그마분의 1 J제곱. 똑같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는 그냥 우리가 저항 아래 있을 때 그냥 소자, 저항 소자가 있을 때 그냥 우리가 전기약에서 전기 회로에서 파워를 구한 거예요. 모양이 똑같아요. 얘는 이제 이건 DC니까 AC니까 2분의 1 붙은 거죠. 무슨 얘기냐? 결국 플라즈마 내에서는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가 흡수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이죠, 저항. 저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저항이라는 게 뭐예요? 이 소자가 있는데 이렇게 꾸불꾸불 표시하긴 했지만 소자가 있는데 전자가 원자들하고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죠. 충돌에 의해서 전류가 잘 안 가는 거죠. 부딪혀서 그 열로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이게 저항이잖아요, 저항.
플라즈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충돌에 의한 에너지 흡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플라즈마로부터 히팅되는 걸 우리가 충돌 가열, 컬리저널 히팅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식에서 보면 이 식을 그리면 어떨 때 그러면은 파워가 제일 많이 전달되느냐? 오메가 외부 주파수가 충돌 주파수랑 같을 때, 충돌 주파 같을 때, 그죠? 가장 최대가 되고 마찬가지로 어떨 때 최소가 되냐? 어떨 때 최소가 되느냐? 컬리전이 없다고 해봅시다. 컬리전이 없다고 됩니다. 컬리전이 0. 컬리전이 0. 그럼 파워가 0이 되겠죠. 그럼 전자가 없는 에너지도 0이에요. 그럼 충돌이 없으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플라즈마에서 충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충돌이 없으면 플라즈마가 안 생기는 겁니다. 히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저압 같은 경우는 저압은 이제 사실 컬리전이 0으로 가는 케이스죠. 그러면 플라즈마가 안 생기고 히팅이 안 돼야 하는데 실제 흡수된 전력이 충돌 가열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 가열 외에 이외에 가열 메커니즘이 있다는 건데 그걸 우리는 이제 비충돌 가열 메커니즘 혹은 컬리전리스 스토캐스팅 히팅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충돌에 대한 게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플라즈마가 가열이 되는지 컬리저널 히팅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렇게 플라즈마가 생겼다. 그러면 이 안에서 웨이브가 진행이 되고 형성이 되기도 하겠죠. 웨이브에서 또 전기장을 넣어주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가장 간단한 분산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전자기파에서의 전파를 한번 볼 건데 마찬가지로 정연파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만약에 지축으로 V의 속도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사인파니까 이게 만약에 위치 좌표계에서 보게 되면 얘는 한 파장 람다가 되겠고 이게 만약에 시간에 대한 텀이라면 얘는 한 주기가 되겠죠. 그러면 전기장을 우리가 이렇게 한 파장에 대해서도 갖고 한 파장에 대해서도 한 주기에 대해서도 갖고 그러면 KVT가 2파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얘는 KV는 T분의 2파이는 2파이 F죠. 주기니까. 그러면 2파이 F니까 주기는 오메가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오메가는 KV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KV가 T분의 2파이니까 K는 TV분의 1, 2파이. TV는 시간 곱하기 속력은 파장이죠. 람다분의 2파이. 그죠? 단위원의 이 원주죠. 원주를 파장으로 나눈다. 단위원에 몇 개나 파장이 들어가냐? 파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익스포넨셜의 형태로 쓸 수 있고 자기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전기장과 자기장은 만약에 K방향이 G방향이라고 하면 전기장을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이제 자기장을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이 맥스웰 법칙에서 컬 B와 컬 2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G방향만 있을 거니까 이 B나 E가 그래서 K 크로스 B가 파수죠. K 크로스 B가 이게 다 벡터예요. K 크로스 B가 다음처럼 전기장의 형태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 크로스 E는 자기장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K 크로스 E에다가 다시 죄송합니다. K 크로스를 하게 되면 이 삼중고업에 의해서 K.E는 0이 될 거고 얘는 K제곱 2만 남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다시 얘를 집어넣게 되면 K 크로스 B니까 전기장이 나오겠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산반정식이라는 거는 K와 오메가에 대한 식을 우리가 분산반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파수 K와 오메가가 나오죠. 그러면 요 식은 양변을 루트를 씌우면 다음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K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루트 2P 뮤제로 2P는 이제 플라즈마 유전율이 되겠죠. 뮤는 자기 흡수율인가요? 마그네틱 서세빌리티. 자, 그래서 이 경우는 파동이 되기 위해서는 K가 이제 실수값이 되어야겠죠. 이 안이 0보다 커야 파가 진행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식을 잘 보면 이 식을 주면 K는
오메가 루트 2p 뮤 제로잖아요. 사실 우리가 쭉 유도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뭐 상식적으로 전자기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과 동일해요. 뭐냐? K가 오메가 여기서 본 K가 V분의 오메가잖아요. 이 식에 의하면. 근데 전자기파의 V는 뭐죠? 빛의 속도잖아요, 오메가. 그렇죠. 빛의 속도,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되죠? 뮤제로 2제로분의 1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V P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플라즈마 내에서 전자기파의 속도, 이동 속도가 되겠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P 뮤제로의 루트 값인데 이게 실수일 때만 K가 실수니까 파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EP라는 게 뭐였냐? 플라즈마 유전율인데 앞장에서 EP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플라즈마 프리퀀시와 외부 전자기파의 주파수와의 관계 B.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메가 P가 오메가보다 훨씬 크다. 뭐 수백 배, 천 배 크다. EP는 마이너스라는 얘기겠죠. 일반적인 경우에 EP는 음수예요. 그럼 K가 허수예요. 그럼 얘는 진행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감쇄파라는 거죠. 외부 전기장이 플라즈마가 있게 되면 플라즈마 내에서 전자기파는 이렇게 감쇄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물론 오메가 P와 오메가의 관계식에 의해서 밀도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오메가 P 안에는 밀도 함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유사식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K라는 것을 마이너스 C분의 오메가 P로 쓸 수 있고 단순하게 그러면 플라즈마 내에서의 전기장의 형태를 G 방향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C분의 오메가 P J 즉 이 텀은 무차원이 되니까 C분의 오메가 P가 오메가 P분의 C가 단위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기장이 익스포넨셜리 감소한다는 얘기죠. 전기장이 익스포넨셜리 감소한다. 위치에 따라서 익스포넨셜 감소하는데 2분의 1이 될 때가 언제냐? 2분의 1이 될 때가 언제냐? 그 얘기죠. 오메가 P분의 C의 위치에 G가 있을 때는 전기장이 2분의 1이 된다. 그죠? 그걸 우리가 스킨뎁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G는 거의 전자기파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스킨뎁스라는 건 전자기파가 플라즈마에 침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오메가 P이기 때문에 오메가 P가 루트 N이란 말이에요. 플라즈마를 잘 만들어 전자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부에서 들어온 전자기파는 여기에서만 소모되는 거죠. 이거는 마치 전기나 이런 통신회사 공부하신 분들은 미리 알겠지만 스킨뎁스라는 게 거기에도 있거든요. 철막이 있으면 얇은 철막으로도 전자기파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높은 밀도의 전자들이 얘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간다? 전자를 히팅하는 데 가고 그거랑 유사한 식으로 우리가 플라즈마 안에서도 스킨뎁스라는 게 그 다음에 스킨 이펙트라는 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라즈마 소스에 들어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플라즈마 DBD 소스 이 DBD 소스는 뒤에 atmospheric pressure 플라즈마 소스에 대해서 대기압 플라즈마 소스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F 플라즈마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자계학의 이해와 복습을 통해서 RF 플라즈마가 갖는 특징들을 간단하게 얘기했고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RF 플라즈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높은 주파수 메가헤르츠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매칭 박스라는 게 중간에 꼭 삽입이 돼야 한다고 했어요. 임피던스 매칭 박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임피던스의 개념과 임피던스 매칭 박스에 대해서 임피던스 매칭 원리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고 실제 RF 플라즈마 장치들에 대한 원리와 응용에서 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플라즈마 소스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